한 살 더 먹었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우탕!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유행하던 노래인데 네. 아모르 파티 아시죠? 아 그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아모르 파티. 이게 근데 진짜 다들 그냥 무슨 뭐 어떤 파티한다, 즐긴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정확한 뜻을 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인생을 즐겨라. 뭐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의 어원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요. 아모르 파티가 이제 라틴어고요. 네. 뭐 운명에 대한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죠. 삶이 동일하게 무한 반복된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아모르 파티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부분인 거죠. 불교적인 느낌도 있네요. 약간 좀 네, 네. 아무튼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뭐 순간순간 행복하다고 해서 그때만 즐기고 그때만 사랑하고 네. 행복하지 않으면 네. 힘들어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 바라본다는 예, 의미인 거죠. 이게 또 우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즐겨라. 우리가 퀴즈를 못 맞추면 이것도 운명인 거예요. 네. 우리가 똑똑한 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바보같이 보여도 이것도 운명인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운명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꼬리공탁 힘차게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경구 피임약의 등장은 성의 혁명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출산율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혁명과 출산율에 관련된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려 합니다. 성혁명과 출산율 일부일처제? 일부일처제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연결 지으셨을지. 일부일처제란 남편이 동시에 복수의 아내를 가지지 않고 또 아내가 복수의 남편을 가지지 않는 결혼 형태를 말하는데요. 현재의 문명사회에서는 이 결혼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남편을 두고 애처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애처가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애처가 1920년대 미국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덜 딕스는 집안일을 하다가 다친 아내에게 매번 접착 테이프에 거즈를 붙여 상처를 덮어줬는데요. 내가 없을 때 아내가 다치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반창고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반창고는 정식 상품으로 출시돼 큰 성공을 이루며 1999년 AP통신이 선정한 20세기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또 톰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로 잘 알려진 마크 트웨이는 아내가 옷을 입을 때마다 겪는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것을 발명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지퍼. 정답. 아닌가요? 아내가 입는 옷. 그때 드레스 같은 거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해야 그치, 되고. 옛날이니까. 벨크로. 정답. 브라자 후크? 아니요. 정답입니다. 와, 나 지금 순간 문제를 들으면서 이거 내가 애드립처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민망할까 봐 일부러 카메라 보고 말했어요. 혹시라도 정답 아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근데 정답이구나. 근데 브라자가 후크. 브라자 후크. 알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것까지 했군요.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다, 진짜. 와, 재밌어요. 오케이. 다산 가볼까요? 다산? 다산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100% 정약용 아니면 남양주 다산 신도시. 맞아요. 아이 또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라는 뜻의 다산은 예로부터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왔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다산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맞추는 게 제일 짜릿해요. 어떻게 연결? 이게 문제보다 더 재밌어. 정약용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와 형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어릴 때 큰 병을 앓아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병으로 인해 오른쪽 눈썹 옆에 자국이 남아 눈썹이 3개처럼 보인다 하여 산미라는 별호를 갖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이 앓은 이 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쉬웠는데요? 천연두. 정답. 정답입니다. 예스! 이때 뭐 조선시대 때 창궐했던 병들 뭐 뻔하지 뭐. 맞아요. 천연두. 저는 이거 TV에서 봤는데요.
이 천연두나 이런 것들도 그 백신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는 우리나라에도 이걸 막기 위해서 일본 그 의사들한테 배워서 부산까지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와서 한 그 분의 성함을 제가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그게 매력이야. 완벽하지 않은 지식들 우리의. 맞아요. 그게 형 매력이야. 감동이에요. 지금 그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 거기서 그 사람 이름까지 말했으면 되게 재수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호감되는 오 감사합니다. 오. 그다음에 뭐가 볼까? 성평등 갈까요? 성평등. 오케이. 성평등 중요하죠. 성차별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롯해 당사자에게 불합리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는 이러한 차별에 맞선 시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위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2006년 김해시 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동 경전철 역사 유치를 위한 시위가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답. 핀피 현상. 아닙니다. 예. 이날 시위는 주민들의 염원을 폭력적인 단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문화 시위의 형태를 취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은 시위를 했을까요? 정답 공연을 했습니다.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합창을 했습니다. 같이. 제발 우리 집 앞에 경전철이 상훈아, 너도 지하철 타고 싶니? 네 엄마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하철을 만들어줘. 제발 우리 집에 경전철이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플래시몹을 했다. 플래시몹. 2006년 김해 500여 명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공연, 합창, 떼창, 춤, 노래, 가무, 전국 노래자랑, 축제를 열었습니다. 노래대장. 노래 대회를 했습니다. 장기자랑. 오디션을 펼쳤습니다. 장기자랑. 노래자랑을 했다? 와. 제발 우리 집에 맞네. 경전철이. 다음 참가자는 김해시 김제동초등학교 1학년 6반 문상훈 어린이입니다. 박수! 저는 노래하기 전에 장기자랑을 하나 하려고 나왔습니다. 뭘 준비했나요? 우리 1학년 지구가 아저씨 같아요. 이제 저희는 공식처럼 대결 진이와 훈이 하나, 주제 문제 하나. 하나 하면 오케이. 됩니다. 주제를 먼저 갈까? 주제를 먼저 가도록 진이와 하겠습니다. 훈이는 파티니까. 네. 오케이. 강의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능력 있는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남성 중심의 IT 고용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여성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들이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은 여성 사원들에게 난자 냉동 보관 비용을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라고 하는데요. IBM은 여성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다른 이색적인 복지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이 3일 이상 출장을 갈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IBM이에요? 네, 아이 돌봐주시는 분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닙니다. 같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3일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내줍니다. 출산을 한 여성이니까 아이와 관련된 복지겠지? 네. 집을 오래 비워둘 때. 남편까지 휴가를 줍니다. 남편이 어떤 회사를 다니건 간에 IBM 측에서. 비슷했나요? 아이. 진짜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너무 중요해. 회사에서 해주는 게. 3일 동안 휴가를 가면 어쨌거나 집을 비우는 거고, 휴가가 아니라 출장을 가면. 그러면 아이가 뭐 갓난애기건 뭐 학생이건 걔네를 위한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집에서 밥을 해줍니다. 아이를 위해서 누가. 밥을 보내줍니다. 밥을 보내줍니다. 밀키트. 근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네. 모유 서비스를 해줍니다. 모유를 짜서 애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모유를 미리 받아둘 거 아니에요. 그거를 때에 맞춰서 줍니다.
집으로 모유를 배송해준다. 아, 그 사람 여자가 출장 가 있으면 그 출장지에서 집까지요? 출장지를 체류지로 지정하면 가방이 체류지에 배송이 되고 엄마는 가방에 모유를 넣어 보내면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복지를 신경 쓰는구나. 마지막 대결 중요한 훈이. 렛츠 고!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복부를 통한 분만 방법을 제왕절개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제왕은 율리우스 시절을 의미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닐 것 같은데? 아, 알렉산더. 정답 O입니다. 와, 이거 맞아? 대박. 누군지도 모르는 애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네. 율리우스 시절.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문화 인물이 된 사람은 심사임당이다. 문화 인류요? 문화 인물. 하나, 둘, 셋. 정답 O입니다. 아, 맞아요? 아,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남자만 참가할 수 있는 체조 종목은 2단 평행봉이다. 하나, 둘, 셋. 이단평이 뭐지? 정답 X입니다. 와우. 남자만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나 보네요. 안마 종목. 안마.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음악에서 여성의 가장 높은 음역을 소프라노라고 하죠. 그렇죠. 남성의 가장 높은 음역대를 바리톤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뭘로 너무 보시고. 쉽네요. 너무 쉽다. 아우. 하나, 둘, 셋. X. 테너잖아요, 테너. 테너 맞습니다. 네. 바리톤은 낮은 거.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페라의 주인공인 여성 가수를 프리마돈나라고 하죠. 남자 주인공을 프로페서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니야. 정답 X입니다. 네. 프로페서는 교수님 아니에요? 프로페서? 그럼 뭐라 그래요? 프리모 우오모라고. 프리모 우모. 아. 퀴즈는 알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날. 자, 아, 나 진짜 쓸모없는 거야. 추운 겨울나기 제2탄 뜨거운 핫팩. 깔끔함을 원해? 그럼 이걸 써봐. 남성용 코털 가위. 오, 감사합니다. 와우, 붙이는 핫팩. 와, 좋다. 깔끔한 남자.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나 코털이 없어. 감사합니다. 와, 나 이거 가져야겠다. 아, 좋겠다. 뭐 많이 받아간다 오늘. 와, 오늘 한살님 야, 오늘 차리겠습니다. 대박이다. 너 부자야? 몸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와! 여자분들 몸만 오시면 돼요. 야, 저한테 시집 다이소 오실 분, 만수루. 저한테 시집 오실 분들 야, 마우스패드부터. 몸만 오십시오. 몸만 다 있습니다. 야, 대박이다. 기름종이, 마우스패드, 와, 핫팩, 코털 가위. 짱이다. 오늘도 우리 퀴즈 개꿀. 코탈.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안광복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자, 오늘은 또 영원한 제자 문상원 군과 저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기 출산율 저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산율 저하요, 네. 지금 제 정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지금 학계 출산율이 올해 0.8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0.8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인원이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떨어져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철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날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대적 편견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인류 역사는 항상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다면은 저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그때는 더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하는 거는 이건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고 네. 사실은 이 출산율 문제를 다시 그 좀 새롭게 바라보고 해법을 찾으려면은 다른 관점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철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성적인 부분, 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가 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아세요? 네. 아,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영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아주 그 훌륭한 군주죠. 네. 근데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이 얼마나 그 정조라 그래 순결 개념 이 강박이라 그러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피아노 다리에도 바지를 입혔대요. 오 마이 갓. 음란하다고. 와, 되게 의외인데요. 요리를 해서 이제 올릴 때도 그 닭다리 2개를 이렇게 교차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얄미우다고. 아.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상황에서 출산율은 되게 높았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 자체도 9자녀를 출산했거든요. 국가의 모범이었죠. 그 빅토리아 시대를 제가 출산율하고 왜 연결짓냐면 그 정조 개념 그리고 이제 혼인에 있어서의 어떤 성적인 규약을 강조하는 문명은 출산율이 다 높아요.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가톨릭이 자연적인 피임,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른 어떤 네. 거 아니면은 인공적인 피임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이 이렇게 퍼져 있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이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전부 다 이렇게 그 옛날처럼 뭐 순결 개념을 강조해가지고 출산을 위한 어떤 성행위만 허용한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꼰대 같다는 것보다 이렇게 좀 억압적인 얘기로 들리는데 네.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929년에 그 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결혼과 성이라는 책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의 그 엄청나게 금욕적인 그리고 성에 대한 어떤 그 규제가 심했던 시절에 그걸 깨는 주장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순결은 미친 짓이다. 왜 그래야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되게 파격적이었겠네요. 파격적이죠. 당시 시대 분위기에. 그런데 이 러셀의 얘기를 듣고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드는 사례가 뭐냐면은 1833년에 공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공장법이 뭐냐면 팩토리 액트라 그래서 아동 노동 금지법이라고 번역하면 딱 맞아요. 이 법 자체도 굉장히 가혹하게 다가오는데요. 9살이 되기 전에 아동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뒤집으면 그 전까지 일을 시켰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아이들도 이제 좀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체구가 작으니까 큰 기계 밑에 가가지고 실밥이라도 죽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한다. 러셀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애가 가축이냐.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잔인하게 하죠. 우리 사회도 별다르지 않았거든요. 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굉장히 이게 자녀가 많았잖아요. 네. 왜 많았을까요? 똑같은 이유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노동력이 되니까. 네. 노동력이 되고 그 노후 보장 수단이니까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동 노동 금지법이 발효되자마자 출산율이 확 줄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결정타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 1870년에 이제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돈으로 애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중 부담이 따르죠. 그렇죠. 아이를 낳아도 이제 노동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육아의 의무만 있는데다가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게 교육까지 시켜야 되니까 삶의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제 누구도 이제 이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애를 안 낳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러셀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결이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가축의 주인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순결이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누구 자식인지가 딱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노동력의 소유권을 알기 위해서 이 순결 개념을 중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깨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유연애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창을 한 거예요. 야, 사실은 그 주장도 지금 시대에도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 1929년이면 정말 막 센세이션 했겠네요. 좋게 말해서. 그렇죠. 근데 러셀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자유연애 사상이 널리 퍼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피임이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에 더 어려웠거든요. 네. 항상 자유연애는 그 임신이라는 위험을 따라오잖아요. 1960년대에 이제 비로소 경구 피임약이 등장을 해요. 이제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알약이 나온 거죠. 네. 1960년에 그 경구 피임약의 발명을 성혁명이라고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부르는데 그게 이제 출산율 저하고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류학 소설에서 성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으로 굳어진 거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성이요 의외로 그 정치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게 네. 공개해졌던 거예요. 마리 앙투아네트 아세요? 네. 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남편이 루이 16세인데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떤 성관계가 국제적인 관심사였어요. 왜요? 오스트리아 제국하고 이 당시에 프랑스 왕국이 두 개가 유럽을 지배했던 이 두 왕조였는데 두 왕조가 결혼을 했은 거예요. 합친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로 통해서 그죠? 그런데 후세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유럽이 만약에 후세가 없으면 다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이서 관계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알기 위해서 국제적인 첩보전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 사이도 똑같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얼마나 그 관계가 있냐 이런 거를 따졌잖아요. 네. 성이라는 게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고 집안의 어떤 그 대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죠. 근데 출산율을 이를 높여야 한다도 사실 안 맞는 생각인가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야, 역시 오늘도 탁월한 질문이에요. 그게 그 개인의 어떤 성적 결정권을 인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산율을 꼭 높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출산율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그 문명이 지탱할 수가 있냐. 이게 뭐 그 제가 이전 시간에도 아마 그 설명을 드렸을 텐데 기본적으로 후세를 낳지 않는 문명은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이게 출산을 거부하는 문화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사실 문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성혁명 이후로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 한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이제 그 충분히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젊은 세대가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에 대한 관념이 출산 쪽에 가지 않고 개인의 삶 쪽에 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확인이라는 쪽으로 이 성의 관념이 바뀌어 있으면 출산율이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사랑은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이를 낳겠지만 그쵸. 의무가 아닌 다음에는 굳이 아이를 그 가지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기혼과 미혼의 입장이 다른가? 어때? 근데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애기가 너무 좋으니까 애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집이 좀 북적북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낳는 게 아니고 결혼은 아직 안 해봤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제가 어떤 생각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생각마저도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둘째를 마침 또 오늘 아까 상훈이가 물어봐서 둘째 생각 없냐고 해서 진짜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다기보다는 첫째 키우면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양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쾌락이 진정한 쾌락이고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를 낳고 괴로운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부 관계가 오래 존속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 팀워크를 하면서 같이 지내온 세월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관계도 오히려 그 허술해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데 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쇼펜하우어. 예. 쇼펜하우어 책에서 한 가지 딱 다가왔던 구절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리따운 20대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있는 네. 젊은이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요. 너가 저 여인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냐? 진짜 그러냐?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성적 욕망이 널 속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저 여인이 80 먹은 할머니라 그래도 사랑하겠냐. 너가 끌리는 건 뭐냐면 출산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어떤 인류의 본능이 너를 속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영원히 사랑할 수 없으면 1초라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성혁명에 나오는 이 어떤 그 개인적인 사랑이 출산율까지 높이려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한 글레이드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말고의 개념을 지금 이 순간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좋은 게 좋지 않다는 거.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네. 이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어떤 사랑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이 어떤 출산율의 저하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도 열리지 않을까. 그야말로 철학자의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어떤 수치나 사회적인 문제로서만 늘 저희가 접근 살짝 그냥 뭐 터치만 했었다면은 오늘은 철학 전문가의 입장에서, 철학자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여다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예. 저는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성혁명 관련해서 하나는 그 홍석천이 옛날에 저기 커밍아웃 커밍아웃. 네. 네. 그게 아주 문명사적 변화라고 봐요.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꿔놓은 거. 그 출산을 전제하지 않은 성도 성이고 그 개인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하나 그 보여줬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사유리의 출산. 이번에 맞아요. 네네 몇 달 그렇죠. 전에 예. 그러니까 이 성을 매개하지 않고도 출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성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뀔 건지. 아마 이게 지금은 이게 단순히 이게 회자되는 정도로 끝나지만 아마 10년, 20년 뒤에는 이게 문명사적 변화를 깨우는 하나의 그 사건으로 좀 연구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런 사건들이 일일이 보고 뉴스에서 접하고 자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그 시대가 평가될지 되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좀 되게 특별한 주제였죠? 묵직했습니다. 예, 묵직하고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짚고 갔어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또 하나의 지식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기들 숙제 드릴게요. 성혁명과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저희 한국직업방송 꼬리공탕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 그리고 궁금한 바를 글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뽑히신 분, 좋은 글 남겨주신 분 5분께 문상훈 대형 브로마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즐겁고 알찬 정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